자, 오늘은요, 진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정말 피를 흘려가며 쌓아온 자유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기술, 바로 비트코인으로 딱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현금을 딱 내고 붕어빵 한 봉지를 산다고 쳐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닌 행동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완벽한 개인 대 개인 거래, 그러니까 P2P 거래의 정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저한테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라거나 어디 사세요? 같은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돈이랑 붕어빵을 맞바꾸는 아주 순수한 교환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붕어빵을 만약에 카드로 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확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느새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제3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 시스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이 탁 하고 쳐지는 거죠. 이 통제 시스템에는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모든 거래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 이 재료에 나온 저자의 일화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아니, 고작 5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려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개인의 아주 작은 경제적 자율성, 그러니까 마이크로 자율성이라는 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내 정보가 다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내 거래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미묘한 통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되고 훨씬 더 폭력적이었던 문제의 그냥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권력의 착취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의 기록이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보면 당시 권력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주 그냥 뼛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조세 기술이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최대한 많은 걸 빼앗아갈 수 있을까?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위들도 언제까지나 가만히 깃털만 뽑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영국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 모든 혁명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전부 부당한 세금, 즉 재산의 약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착취는 언제나 끔찍한 고통을 낳았고 그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혁명의 불꽃으로 타오른 거죠.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의회 동의 없는 과세금지, 재산권은 신성하다 같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법조항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로 얻어낸 교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현대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왕들은 사라졌고 혁명도 성공했는데 과연 거위 깃털 뽑기는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보이지 않는 착취의 핵심에 바로 이 캉티용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복잡한 경제 이론 같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한마디로 시간적 절도입니다. 자, 돈을 찍어내는 정부나 은행,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나온 돈을 가장 먼저 받겠죠. 그럼 그 돈의 가치를 100%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손에 들어왔을 땐 이미 그 가치가 희석된, 묽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내 돈의 가치를 도둑맞는 거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1단계, 중앙기관이 돈을 막 찍어냅니다. 2단계, 내부자들, 그러니까 정부나 대형은행 같은 것들이 이 새 돈을 받아서 먼저 씁니다.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이니까요. 3단계, 그 사람들이 돈을 팍팍 쓰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슬슬 오르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 4단계, 월급날이 되어서야 우리 손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비싸진 뒤인 겁니다.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구매력이 내가 써보기 더 전에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08년에 이 모든 모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피해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8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고
600만 가구가 살던 집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죠?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거대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세금, 즉 구제금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중에게 보상한 돈은 0달러,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책임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고 이익은 소수의 금융가들이 챙겨가는 이 불공정한 구조가 전 세계에 그냥 생중계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렇게 거대한 부패, 이렇게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 앞에서 인류는 도대체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의 기술적인 해답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붕괴된 금융 시스템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직접적인 기술적 저항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첫 번째 블록,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에 새겨진 이 메시지를 보세요. 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이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결정하기 직전이다. 이건 그냥 그날의 신문 헤드라인을 복사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 부패한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나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태어났다 라고 세상에 외치는 비트코인의 출사표였던 셈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냐?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 이런 단일 장애 지점이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은 장부가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끄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학과 암호학으로 누구나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 원칙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명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다. 둘째,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한 공개 장부에 남아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셋째, 이 모든 걸 파괴 불가능한 암호 기술로 지킨다. 어때요? 권력자가 마음대로 돈 찍어내서 내 재산 가치 훔쳐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래 박아버리고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바로 그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해결책인 셈이죠. 결국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막연히 신뢰하고 내 재산을 맡기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검증하고 온전히 소유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입구인 셈이죠.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비트코인 정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인데요.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내 돈, 내 재산, 내 삶의 통제권을 더 이상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주체적인 개인의 독립선언 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길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딱 세 가지 단어로 모아집니다. 바로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재산권. 인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바로 이 가치들을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정말로 그 누구의 허락도 간섭도 없이 온전히 100% 당신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비트코인은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